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기속비용은 뭐냐, 이거죠? 기속비용은, 이거 보면은 경제 수강, 아르바이트, 집에서 노는 것, 이렇게 제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말고 다른 포기한 요거 아르바이트나 집에서 노는 것의 가치를 말합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것이 타 포기한 B나 C의 가치가 기속비용입니다. 요거 포기했잖아요. 아르바이트. 그 다음에 집에 노는 거 포기했잖아요. 요거 그 아르바이트의 가치나 집에 노는 것의 가치가 기속비용입니다. 기속비용. 네. 요거하고 회계학비용하고 엄연히 틀리잖아요. 회계학비용은 수강료. 요거 하는데 수강료 낸 거. 수강료. 그리고 요거는 아르바이트나 집에서 노는 것의 가치. 그것도 포기했잖아요. 그죠? 수강료도 포기했지만 만약에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강료가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럼 내가 수강 안 하면 그 10만 원 다른 거 옷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10만 원도 포기한 거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못 했잖아요. 집에 노는 거 못 했잖아요. 이것도 포기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속비용이 타 포기한 B나 C의 가치를 말합니다. 이게 기속비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기속비용도 저는 요거 아르바이트, 집에 노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자들이 단순하게 내기 위해서 요걸 언급 안 하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사람 경제학 수강하고 싶었다, 아르바이트 하고 싶었다, 뭐 집에 놀고 싶었다 이런 말을 안 하고요. 그냥 경제학 수강한다. 경제학 수강하는데 수강료는 얼마다? 뭐 이거의 기회비용을 추산해라. 이렇게 단순하게 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언급이 만약 B나 C가 언급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언급이 없다면, 이것도 없다면 이것처럼 있는 게 아니라 없다면 추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없다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는데 이 사람 경제학 수강한다. 수강료는 얼마다? 기회비용을 추산해라. 이렇게만 나왔다고. 뭐 그럼 경제학 수강하는 것 때문에 그 시간 동안 6시간 동안에 뭐 아르바이트를 못했다든지 뭐 집에서 노는 걸 못했다 이런 말이 없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없다면 없는 걸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없다면 추산할 필요 없고, 있다면 저렇게 있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있다면 이거는 매몰 비용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추산해야 됩니다. 무조건 추산해야 됩니다. 매몰 비용 이런 거 없어요. 매몰 비용은 회계학 비용에만 적용됩니다.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그 기속 비용에는 매몰 비용 있는 거 없어요. 저렇게 아르바이트 하고 싶었다, 집에 놀고 싶었다 이런 게 언급이 되어 있다면 무조건 추산해야 됩니다. 자, 그럼 추산할 때도 만약에 이 사람이 if 역시 A 행위를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경제학 수강 안 한다고 했을 때 B나 C를 다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B나 C 어느 하나를 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제학 수강 안 한다면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집에서 놀기도 하고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것처럼 아르바이트하고 집에 노는 거는 각각 어느 하나를 해야 되죠.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떻게 놀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를 해야 돼요. 이거 안 한다면, 경제학 수강 안 한다면 아르바이트 하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 놀거나 어느 하나를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또 어떤 문제는 이걸 안 한다면 요 두 개를 다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A 행위를 안 한다면 B나 C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경우는 B 가치와 C 가치를 당연히 두 가치를 합을 내야 되죠. 두 가치의 합을 추산해야 되고요. 요게 이제 제일 잘 나오는데, 이런 게. 우리 예를 든 것처럼 아르바이트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놀거나 이렇게. 이런 경우는 어느 가치를 기속 비용에 추산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요 두 가치 중에 큰 가치가 기속 비용입니다. 아르바이트 가치하고 집에서 노는 것의 가치가 두 개 중에 큰 가치가 기속 비용에 추산됩니다. 둘 중 큰 가치가 기속 비용이 됩니다. 자, 좀 복잡하죠? 네, 복잡해도 이렇게 해야만 여기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림없이 정확하게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 아르바이트 안 하고 집에서 노는 거 포기하고 경작 수강하려 한다. 기회비용을 추산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수강료가 얼마다라고, 만약 무료 강의라면 이거 없는 경우죠. 무료 강의다 하면 없으니까 추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수강료가 10만 원이 들어간다 했을 때, 그 10만 원이 있을 때는 무조건 추산하는 게 아니고요. 현 문제에서 이 사람이 경작 수강 안 한다고 했을 때 그 10만 원을 돌려받아가 있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이냐,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냐, 이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 때만 기회비용이 됩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는 매몰 비용이 됨으로써 그 추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속 비용은 이런 식으로 요거 하는데, 요거 때문에 못한 아르바이트나 집에서 노는 것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것처럼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없는 경우는 추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있다면 이 두 개 가치를 합산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요 가치와 요 가치 중에 큰 가치를 해야 되는지가 뭐냐면은, 요거를 안 했을 때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합해야 되고요. 이걸 안 했을 때 요거나 요거 어느 하나를 해야 될 때는 둘 중에 큰 가치가 기속 비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제에 있는 6가지는 풀이가 있죠. 그죠? 예제에 있는 6가지는 풀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제일 완벽한 문제인 그 앞에 여러분 5페이지에 퀘스천 문제, 그거 제가 한번 직접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공식 적어놨으니까 적었죠, 여러분들? 적었으니까 제가 이거 지우고 그 퀘스천 문제를 제가 직접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문제가 보면 내가 쭉 읽어볼게요. 이길동 군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시간당 2만 원의 보수를 받는 취업 기회를 포기하고 대학에 입학하여 1시간당 등록금 10,000원을 내고 대학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이길동 군은 1시간에 수업을 빠지고 극장에 가서 5,000원의 관람료를 내고 영화를 보러 간다. 이길동 군이 영화를 관람하는 것의 기회비용이 얼마인가? 그때 그 밑에 또 단서사항이 있습니다. 이때 수업을 빠짐으로써 미래에 처리되는 손실의 현재 가치는 5만 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길동 군이 영화도 보지 않고 수업도 듣지 않는다면 낮잠을 잘 것이라고 하며 3,000원을 주면 낮잠을 안 잘 것이라고 한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행위들이 제시되고 있냐면, 영화 관람을 한다. 요거죠. 혹은 영화 관람 안 하면 수업을 듣는다. 경작 수업 듣는다. 수업 듣는다. 혹은 영화도 안 보고 수업도 안 듣는다면 집에서 낮잠을 잔다. 요 세 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경작 수업 들을까? 영화를 볼까? 아니면 집에서 낮잠을 잘까? 요 세 개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예시든가 그대로잖아, 지금.
내 낮잠을 안 자고 수업을 안 듣고 영화를 보려고 한다. 영화 관람의 기회비용을 추산하시오. 이랬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공식 일단 적어놓고요. 공식 적어놓고 회계학 비용, 명시적 비용, 실질적 비용, 그다음 기속 비용, 안목 비용 딱 적어놓고 공식 적어놓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회계학 비용 뭐냐? 영화 관람료죠. 관람료. 영화 보는데 들어가는 비용,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 관람료. 5,000원. 이게 지금 이 5,000원이 매몰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영화관에 들어갔습니까? 티켓 5,000원 주고 티켓 끊고 영화를 상영됐습니까? 그리고 30분이라도 봤습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죠. 지금 보려고 한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 5,000원은 매몰 비용이 아닙니다. 다른 경작 시험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이 5,000원 주고 영화 티켓을 끊고 영화관에 들어갔다. 30분 보다가 재미가 없어서 영화를 안 보려고 한다. 이때 그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재미없어가지고 그냥 영화관을 뛰쳐나왔다. 5,000원 못 돌려받잖아. 그때가 매몰비용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기회비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보려고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 5,000원은 매몰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5,000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고, 그 다음 기속비용은 뭐라고 했죠? 기속비용 수업의 가치나 낮잠의 가치죠. 영화 본다고 수업 못 듣고 낮잠 못 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업의 가치는 그 5만원 출제자가 잘 제시했잖아. 수업의 가치는 5만원이라 했고, 그 다음에 낮잠의 가치는 이 사람이 3,000원을 주면 낮잠을 안 잘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낮잠에 대해서 3,000원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3,000원을 주면 낮잠을 안 잔다 했으니까 그러면 낮잠의 가치가 3,000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업의 가치는 5만원이고요. 낮잠의 가치는 3,000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속비용에 요것들이 가치를 추산해야 되는데 이 사람 영화 안 보면 수업 들으면서 낮잠을 잘 수 있어요? 동시에 할 수 있는 겁니까? 동시에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은 동시에 하죠. 여러분들 수업 들으면서 낮잠 자잖아요. 이 문제는 집에서 낮잠 자는 겁니다. 집에서. 이거 어느 하나로 해야 되죠. 하나에 됐든 이 53,000원이 아니라 이 두 개 중에 큰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5만원이 더 크니까 3,000원보다 5만원이 더 크니까 5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5만원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 영화 관람의 기회비용은 총 5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55,000원이 답입니다. 근데 그럼 요 문제 있죠. 답은 55,000원인데 이 문제 제일 앞에 보면은 시간당 2만원의 보수를 받는 취업 기회를 포기하고 대학에 입학하여 시간당 등록금 10,000원을 내고 대학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이거는 왜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거 시간당 2만원의 보수라든지 시간당 등록금 10,000원 이런 거는 왜 추산 안 합니까? 여기에? 그 등록금은 매몰비용이죠. 우리 그 경험 많잖아요. 학교 등록금 내고 수업 땡땡이 쳤다. 땡땡이 쳤다고 수업 안 들었다고 해서 등록금 돌려줍니까? 안 돌려주죠. 그래서 매몰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2만원의 보수를 받는 취업 기회를 포기하고 대학에 입학. 이거 2만원 요거는 왜 추산 안 합니까? 여기서? 그거 할 필요가 없죠. 이 문제는 지금 대학을 가느냐 취업을 하느냐를 물어본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이 학생이 대학을 진학할 것인지 취업을 할 것인지 물어본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학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수업 들을까 낮잠 잘까 영화를 볼까 이거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만원의 취업 보수 취업했을 때 보수 2만원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거 꼬시는 거야. 이 출제자가 앞에는. 자, 꼬시네. 2만 원이나 만 원, 등록금 만 원, 이런 것들을 추산하는지, 이게 꼬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 이 문제의 답은 끝났고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다. 이 사람, 대학 다니는 것의 기회비용을 추산해라.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다. 대학 다니는 것의 기회비용을 추산해라.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면 우리가 대학 다니는 거 아니면 취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대학 다니는 거 아니면 취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학 다니는 취업 안 하고 대학 다니는 것의 기회비용은 회계학비용, 기속비용 이렇게. 물론 이제 시간은 1시간입니다. 1시간 단위는. 그럼 회계학비용은 뭐요? 수강 등록금 만 원이죠? 여러분 자퇴 안 해보셨지만 등록금 내고 다니다가 자퇴하잖아요. 그럼 남은 일수에 대한 등록금 돌려줍니다. 여러분 자퇴 안 해봤어 모르죠? 등록금 냈는데 우리 유학 반학기나 뭐 1년간 냈잖아요. 그럼 중간에 자퇴를 하잖아요. 자퇴하면은 남은 일수 동안에 등록금 돌려줍니다. 매몰비용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등록금 만 원, 대학 다니는 것의 기회비용 할 때 이 등록금 만 원을 추산해야 됩니다. 대학 안 다니면 자퇴하고요. 취업하면은 만 원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 매몰비용이 아니에요. 그 다음 이제 기속비용은 취업의 가치죠. 취업 때 벌일 수 있는 가치. 그거 뭐 2만 원이잖아, 시간당. 취업하면 2만 원을 벌 수 있잖아요. 이거 포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대학 다니는 것의 기회비용을 추산해라 하면은 3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완벽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문제는 진짜 출제자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출제를 한 겁니다. 완벽한 문제입니다. 근데 대충 우리가 다른 이제 경작 시험에 보면은 기회비용 사례 문제 나온 거 보면은 출제자들이 조금 덤벙거리 가지고 좀 이렇게 뭘 빠뜨리고 이렇게 이제 불완전한 문제를 낸 경우도 많아요. 그래도 뭐 우리가 뭐 출제자를 욕할 건 아니고요. 그 문제 상황에서 최대한 문제를 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공식적으로 생각해야만 애매함이 없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제 6개는 제가 예제 6개 쭉 해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풀이 되어 있으니까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의문 나시는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네. 자, 하여튼 1장의 제일 중요한 기회비용 사례 계산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2절 경제 주체, 객체 뭐 이런 건데요. 우리 주체는 이제 경제활동하는 주체는 그 밑에 그 표가 있죠. 가계, 기업, 정부, 해외, 금융기관, 그 다음에 두 개 이상 결합된 이제 민간경제, 국민경제, 국제개방경제 이렇게 됩니다. 그거 뭐 총 8가지 주체가 있는데, 그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대상, 경제 객체, 경제재, 그 용어들 쭉 나오는데 앞으로 다 배울 것들입니다. 배울 것들인데, 일단 이제 경제 주체들이 경제활동의 대상인 경제 객체, 경제재, 이거 희소재인데 이 여러 가지 이제 분류를 하고 있죠. 용어들입니다. 용어 익히면 됩니다. 용어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면 왜 뒤에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경제재, 경제대상, 용어만 익히시면 됩니다. 일단 물리적 분류로 이제 유형의 경제재를 재화, 무형의 경제재를 서비스. 이건 뭐 재화, 서비스 뭐 잘 아시니까. 그다음에 용도에 따라 가지고 생산재와 소비재 이렇게 나와요. 생산재와 소비재.
이렇게 이제 분류돼. 이거 이제 우리 앞으로 경제학에 많이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이거 잠깐 설명드리면 생산재가 뭐고 소비재가 뭐냐 이거죠. 생산재는 뭐지? 소비재는 뭐지? 이건데. 잠깐 설명드리면 생산재는 주체가 생산자가 X를 사용하여 Y 생산을 할 때 요 X제 요거 Y를 생산하기 위하여 X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X는 생산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재는 소비자가 X를 사용하는 자체 목적입니다. X를 사용하는데 이 사용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X제가 소비재입니다. 그럼 같은 재화라도 생산재가 될 수도 있고 소비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볼까요? 밀가루. 자, 밀가루를 예를 들어서 밀가루. 그러니까 붕어빵 사업자가, 붕어빵 생산자가 붕어빵이 Y입니다. 붕어빵을 만들어내 팔기 위해서 밀가루를 사용한다. 이거 밀가루는 생산재입니다. 근데 내가 집에서 수제비 해 먹으려고 밀가루를 사용한다. 네? 칼국수 해 먹으려고 집에서 이거 칼국수 만들어 내가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칼국수 해 먹으려고 이제 밀가루를 사가지고 칼국수 해 먹었다. 이때 밀가루가 뭐예요? 소비재입니다. 같은 밀가루라도 누가 무슨 목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네. 자, 아시겠죠? 그러면 똑같은 자동차, 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야. 제네시스인데 집에서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닌다. 집에서 타고 다니는 제네시스 자동차는 소비재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기업에서, 우리 학원에서요. 학원에서 영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제네시스를 쓰고 있다. 생산재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 이 강의실에 있는 강의실인 저 온풍기, 강의실인 저 온풍기는 뭐죠 지금? 생산재죠. 우리 학원 자체가 생산자잖아요. 우리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전부 다 생산재입니다. 이거. 이 강의실이 아닌 모든 비품, 책상, 이 책 전부 다 생산재고 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있죠. 여러분은 소비자입니다. 수강생 여러분은 소비자라. 그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같은 책이라도 여러분은 소비재라 이게. 저는 이게 생산재입니다. 왜? 제가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자, 요거 이제 조금 요거 뒤에 계속 나옵니다. 나오니까 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횟수에 따라서 한 번 쓰고 없어지면 단용재,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는 내구재, 이런 것도 이제 뒤에 나옵니다. 내구재냐, 단용재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나오네요. 뒤에 다른 재화와 관련 여부에 따른 분류에서 독립재냐, 관련재냐. 자. 관련이 없으면 독립재라 하고 되고, 그럼 관련재다, 관련재. 쉽게 생각하십시오. 관련이 없다. 두 재화가 XY가 관련이 없다. 독립재고요. XY재가 관련이 돼 있다. 그럼 관련재인데, 관련재는 이제 대표적으로 대체재냐, 보완재냐. 대체재 아니면 보완재가 나와요. 대체재 아니면 보완재 이렇게. 대체재는 이거 아니면 이거 쓰지 이거죠. 대체재 그냥 내 술을 먹는데 소주 아니면 맥주 마시지 이거죠. 대체재. 그다음 이제 보완재는 같이 사용되는 겁니다. 커피 먹을 때 이제 커피만 블랙 커피 마시는 사람 커피만 마시겠지만 설탕 커피 마시는 분은 커피와 설탕. 그다음 우리 신발의 오른쪽 짝 왼쪽 짝 보완재죠. 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다음 노트와 필기구 이런 거 다 보완재입니다. 같이 사용되는 거. 네. 자, 이거 뒤에 엄청나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대체재, 보완재. 그 책에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놨잖아요. 네. 그 다음에 소득과 소비의 관계입니다. 자, 마지막인데.
내 소득이 이제 변화됐을 때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상제와 열등제로 분해. 정상제, 열등제로 구분됩니다. 정상제는 상급제라 하기도 하는데, 상급제. 이거는 열등제는 하급제 이렇게 부르는데, 딱 그겁니다. 내 소득이 증가됐을 때 소비를 늘리면, 즉 정비례하면 정상제고요. 소득이 늘면은 이 사람이 소비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소득과 소비가 역비례하면은 열등제라고 정의됩니다. 이게 정비례, 반비례. 소득과 소비가 정비례한다는 건 이제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죠. 올라갈 때만 정의되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다 정의되는, 하여튼 정비례한다. 그러니까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는 거죠. 이게 이제 정상제고요. 이제 역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역비례한다. 소득이 오르면 소비를 줄여버리고요. 소득이 내려가면은 소비를 내려버리고, 이렇게 이제 역비례하면은 열등제라고 정의됩니다. 자, 뭐 그런 정도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 왜냐하면 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여러분 10페이지 경제체제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경제 3대 기본까지도 보실 필요 없어요. 자, 삭제시킬 필요 있어요. 경제체제, 경제 3대 기본까지 있는 거 안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오니까. 자, 여러분 12페이지에 이제 그 미시적 경제 순환의 그 그림 있죠. 그림에 이제 각 주체들의 연계적인 그 유기적인 연결, 요거 조금 설명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경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고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가계, 기업, 정부, 금융기관, 해외인, 이런 주체들이 이제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경제활동합니다. 요거 이제 용어들 좀 익히시고요. 구조를 좀 익히시기 바랍니다. 요거 경제순환 요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게가 있단 말이에요. 가게, 소비 주체인 우리 가게. 제일 중요한 가게하고 기업입니다. 기업, 생산 주체인 기업. 가게와 기업 요거 두 개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 경제학 책에서 소비 주체를 이제 소비하는 주체를 이제 가게라 그러고요. 생산 주체를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기업. 그럼 우리 가게와 기업은요, 일단 생산물 시장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붕어빵 시장, 빵 시장. 그리고 제빵업자고 우리 이제 빵 소비자인데, 생산물 시장에서 이 둘이가 만나죠. 근데 생산물 시장에서는 우리 가게가 수요자고요. 기업이 공급자가 되죠. 빵은 공급하는 자, 기업. 빵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자, 기업. 빵을 수요하러 오는 자, 사러 오는 자 이 말이죠. 사러 오는 자가 가게입니다. 이렇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죠. 이 생산물 시장에서. 우리가 생산물 시장이 현실이 제일 많죠. 붕어빵 예류가 이 분필 시장, 책상 시장, 자동차 시장. 우리 학원도 생산물 시장입니다. 물론 용역이죠. 강의라는 서비스 시장인데 시장이죠. 생산물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물 시장에서는 가게가 수요자로 해서 기업이 공급자로 해서 만납니다. 근데 요 배후에요, 생산 요소 시장이라는 데서 기업하고 가게는 또 만납니다.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가게가 공급자고요, 기업이 수요자로 해서 만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진짜 반대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기업이 수요자, 가게가 공급자. 생산물 시장에서는 가게가 수요자, 기업이 공급자로 해서 이렇게 만납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요 기업이 제빵업자잖아요.
그러면 빵을 만들어 파는데 그 전 단계부터 보죠. 빵을 만들려면 뭐 있어야 됩니까? 빵을 만들어내려면 기업이 뭘 사와가지고 빵을 만들어내게 됩니까? 일단 밀가루를 갖고 있어요. 이제 원료의 총칭 밀가루를 합시다. 뭐 밀가루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밀가루가 뭐 원료의 대표적인 밀가루. 이거는 기업이 다른 기업한테 사옵니다. 이는 제빵업자인데 이제 제분업자한테서는 밀가루 사옵니다. 그러면 밀가루만 있어가지고 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게 결합돼 생산 요소가 결합돼요. 노동. 자, 생산 요소 이야기합니다. 노동, 자본, 토지, 그 다음에 기업 활동, 경영할 때 경영이라 기업 활동, 경영. 여기 생산 요소입니다. 이 밀가루 이제 원료 총칭 밀가루에 대한 노동이나 자본이나 토지나 경영 활동이 결합이 돼야만 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생산 요소는 어디서 사오냐? 바로 요소 시장에서 사옵니다. 이걸 생산 요소로 하죠. 자, 생산 요소 네 가지 노동, 자본, 토지, 기업 활동이라 해도 되고 경영 활동이라 해도 됩니다. 요 네 개가 생산 요소인데 이게 밀가루하고 결합이 돼야 이제 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밀가루야 뭐 기업이 이제 제분업자한테 사오면 되는데 이 생산 요소는 우리 가게한테 사옵니다. 가게한테. 우리 가게 중에는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가 있고 돈을 빌려주는 자본가가 있고 땅을 빌려주는 지주가 있고요. 땅이나 건물을 빌려주는 지주가 있고 그다음 경영활동을 제공하는 경영자가 있는 겁니다. 가게가. 그래서 생산요소 공급은 가게가 합니다. 생산요소 수요는 사가오는 기업이 사가옵니다. 이거 네 가지. 그러니까 생산요소 시장에서는 가게가 공급자고 기업이 수요자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업과 가게는 생산물 시장과 요소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입장이 바뀐 상태에서 서로 만나고 있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 줘야 됩니다. 대충 이제 이렇게 구조를 익히세요. 여기 시험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경제학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기업은 밀가루 사오고 생산물 가게한테 이 네 가지를 사오고요. 뿡짝뿡짝 빵 만들어서 이제 팝니다. 그럼 이제 돈의 흐름을 봅시다. 돈의 흐름. 돈의 흐름은 노란 거로 빵을 만들어 팔고 수입을 벌어오죠. 빵을 이제 100원씩 팔았다 합시다. 100원을 벌어왔다. 그 100원은 어디로 처분됩니까? 그 요거 사들인 거에 대한 대가로 다 나갑니다. 그 돈의 흐름은 정반대죠. 수입을 100원 벌었다. 빵을 100원씩 팔아가지고 이제 수입을 100원 벌었다. 그 100원 중에 일부는 밀가루 대금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 토지에 대한 대가, 경영활동에 대한 대가로 다 나가죠. 예. 뭐 그 돈의 흐름은 여기로 가는 거죠. 가게가 생산 요소 4개를 제공하고요. 이제 돈이 이제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렇게. 가게가 이제 가게가 기업한테 노동을 제공한 가게는 임금을 벌어오고, 돈을 빌려준 가게는 이자를 벌어오고요. 건물이나 토지를 빌려준 가게는 임대료, 임대료를 해야 되고 지대를 벌어. 경영활동을 제공한 가게는 이윤을 벌어옵니다. 이윤을. 이렇게. 요 4개에 대해서 이제 가게는 요 4개를 기업한테 벌어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가게의 소득이죠. 보는 소득입니다. 보는 소득. 이렇게. 물론 여기 그림에는 이제 여기 가게가 벌어들이는 핵심적 소득 4개입니다. 자, 노동자는 이제 기업한테 노동을 판 노동자는 임금, 돈을 빌려준 가게는 이자, 토지나 건물을 빌려준 자는 기업한테 지대, 임대료를 벌어오고요. 경영활동을 제공한 가게는 이윤을 벌어옵니다. 여기 이제 가게로서는 핵심 소득, 본원적 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없는 소득도 이제 공짜로 벌어오는 소득이 있죠. 공짜로 획득되는 소득. 뭐 상속받았다, 아버지한테. 여기 없죠. 그 다음에 뭐 남한테 기증받았다. 그 다음에 정부한테 우리 재난지원금처럼 정부한테 돈을 받았다. 정부 보조금 받았다. 등, 이런 거. 복권 당첨됐다. 이런 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공짜 소득이라 가지고
이전 소득이랍니다. 공짜 이전 소득. 이전 소득. 이거는 뭔가 대가를 노동이나 자본이나 토지나 건물이나 경영활동이나 이런 거를 기업한테 제공하고 기업한테 팔고 그 대가를 벌어온 핵심적 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공짜로 벌인 소득입니다. 그럼 이거 두 개 합쳐지면 이제 우리 가게가 쓸 수 있는 총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게는 요걸 이렇게 돈을 벌어들여 가지고 어디다 처분하느냐? 가장 핵심은 이제 요 빵을 사 먹고 돈을 지출하는 거죠. 소비 지출. 요 빵 사 먹었잖아. 빵 사 먹고 돈을 지출하는 거죠. 소비 지출 이제 컨슘션이라고 소비 지출 컨슘션. 그 다음에 나중에 소비하기 위해서 이제 금융기관 들어오죠. 요 금융기관. 내가 소득벌이 가지고 뭐 조금만 사 먹고 나중에 소비하기 위해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저축을 합니다. 세이빙.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정부도 있죠. 정부도. 우리 정부한테 조세를 납부하죠. 조세 납부, 텍스. 그 다음 이제 해외기관. 해외에 있다니 우리 미국이랍시다. 해외. 미국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의 빵을 수입에 사 먹을 수도 있죠. 우리나라 빵 안 사 먹고 미국의 빵을 수입에 사 먹기도 하죠. 이걸 수입이라면 수입, 임포트 이렇게. 이 네 개로 처분합니다. 여기 가게가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가게잖아요. 가게. 그 가게가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는 요거. 물론 요게 이제 핵심적인 소득이죠. 기업한테 벌어온 요것들이 핵심적 소득이에요. 공짜로 벌이는 소득이 있으면 요 공짜로 벌이는 소득이 합쳐서 총 소득이 형성되고 요걸 요 네 개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소비, 저축, 조세 납부, 수입 이렇게 쓰게 되죠. 요게 이제 가계의 인풋, 아웃풋 이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업의 인풋, 아웃풋 다 이야기했어요. 가계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이제 미시경제의 구조를 보시면 미시경제학의 3장이 요거 따집니다. 가게가 빵 시장에 빵 사 먹으러 와가지고 자기 효용 극대를 위해서 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 먹는가, 요걸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3장입니다. 소비자 이론. 가게가 이제 시장에 빵 사 먹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빵을 사 먹으면 자기 목적은 효용 극대하거든요. 효용 극대를 위해서 빵을 어떻게 사 먹을까, 이걸 다루는 이론이 제3장 소비자 이론입니다. 그럼 제4장은 요 이제 빵 기업이 빵을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요 시장에 갖다 파는데 자기 목적은 이윤극대화 있어요. 이윤극대화. 이윤극대를 위해서 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고 빵을 어떻게 파는지 이걸 집중적으로 다룬 게 제4장 생산자 이론입니다. 3장이 소비자 이론, 4장이 생산자 이론, 5장이 요 둘이가 여기서 만나가지고요, 빵이 가격이 얼마로 형성되고 빵이 몇 개 거래될 것인가, 요 시장에서 둘이가 만나가지고 빵을 실제로 어떻게 거래하는지 그걸 다룬 게 제5장 시장 이론, 생산물 시장 이론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6장은 요소 시장을 다루는 거예요.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노동이거든요. 다른 거는 제끼고 노동이 제일 중요한 요소니까 기업 가게가 어떻게 노동을 공급하고 기업이 노동을 어떻게 수요하고 노동시장에서 노동이 어떻게 거래되고 임금은 얼마로 책정되는지 이걸 다룬 게, 이거는 따로따로 본 게 아니라 이게 전체를 한 장으로, 이 내용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전체를 6장에서 다룹니다. 6장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의 미시경제학은 요 구조를 분석하는 거죠, 그냥. 하나씩. 자, 지금 이거 설명드리시면서 미시경제학의 체계를 좀 이해를 하십니다. 3장이 뭐 하는 학문이다. 3장이 소비자 이론이 뭐를 다루는 학문이더라.
우리 소비자들이 빵 시장에 가가지고 빵을 어떻게 먹으면 효용 극대화 소비를 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이유이다. 생산자 이론 사장, 빵 기업이 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갖고 가가지고 이윤 극대를 위해서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를 다루는 이론이다. 5장은 실제 둘이가 시장에서 만나가지고 빵이 가격이 얼마로 형성되고 빵이 몇 개 거래되는지를 다루는 장이 5장 생산물 시장 이론이다. 6장은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노동이 가게가 어떻게 노동을 공급하고 기업이 어떻게 노동을 수요해서 노동시장에서 노동이 몇 명이 거래되고 임금이 얼마로 결정되는지 이런 걸 다루는 장이 6장이구나 이렇게. 그게 이름 3, 4, 5, 6, 7장은요. 7장까지 미시경제학인데 7장은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하는 종합 이론입니다. 7장은 후생경제학을 해가지고 종합하는 이론인데 그래서 3장, 4장, 5장, 6장, 7장이 우리 소위 말하는 미시경제학 쪽입니다. 미시경제학. 1장은 경제학 기초고요. 2장은 경제학 도구를 배우는 장입니다. 2장도 우리 책에는 미시경제학 편에 속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경제학 도구를 배우는 장이고 실제 정확하게 미시경제학은 3장, 4장, 5장, 6장, 7장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미시경제학 쪽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보니까 이제 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나 약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요것만 좀 익히면 되고요.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도 앞으로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좀 익혀 두시고요. 가게는 어떤 활동 하더라. 가게는 뭐 어떻게 돈을 벌어들여가지고 어떻게 쓴다. 기업은 뭐를 사들여가지고 어디에서 뭐를 사들여서 여기다가 갖다 판다. 돈은 이제 어떻게 처분된다. 이렇게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고. 여기 금융기관 있죠. 금융기관이 말할 필요 없어요. 금융기관은 들어오면 저축이고 나가면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저축도 이제 가게가 하는 저축, 기업도 저축합니다. 기업 저축, 정부도 저축합니다. 정부 저축 이렇게. 가계 저축, 기업 저축, 정부 저축. 나가면 대출. 가계에 대한 대출, 기업에 대한 대출, 정부에 대한 대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정부입니다, 여러분. 정부. 요거는 시험에 직접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부의 경제활동을 다룸에 있어서 수입 구조와 지출 구조. 그러니까 정부는 어떤 식으로 돈을 걷어들이는가? 그 다음에 지출은 어디다 쓰는가? 요거. 정부도 하나의 경제활동이거든요. 경제활동하는 주체니까 정부도 경제활동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걷어들이는가? 수입은 어떻게 우리 가게가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가 이건지만 정부는 돈을 어떻게 걷어들이는가? 벌어들이는가? 그 다음 정부는 돈을 어디다 쓰는가? 그렇게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정부는 그건 시험에 직접 나옵니다. 여러분 책에도 글자씩 다르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수입 구조와 지출 구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